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10년쯤 되었네요. 어느새 두 아들의 엄마가 되어 있는 제가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을 만큼 세월이라는 건 참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다는 말 말이죠.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물론 아직도 젊지만요. 오늘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저와 제 시어머니 관계는 아주 특이하거든요. 뭐 특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특이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25세 했어요. 25은 그때도 어린 나이기는 했거든요. 원래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다는 생각에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거든요. 25에 결혼했으니 별다른 사회생활을 해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부녀가 된 거였으니까요. 뭐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그거 자체만으로 취업시장에서 걸러지는 게 그때는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를 했던 것 같네요. 뭐 남편이 잘 벌어요. 남편은 세무사인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 2배쯤은 벌어옵니다. 그래서 살림할 일구어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아이들은 각각 18과 15입니다. 둘 다 한창 공부할 시기라 예민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애교 많고 사가운 아들들이에요. 특히 둘째는 어디 가면 딸도 저렇게는 못한다 할 만큼 엄마에게 사랑 표현을 많이 하는 아들이고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더없이 평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시절을 꽤 오래 보냈었어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아들이 아까워 죽겠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건지를 매번 말씀하셨어요. 신혼초에는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서 정이 쌓으면 괜찮아질 걸로 생각했는데 아들을 둘이나 낳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동서들은 다들 잘났는데 너만 그렇다, 너만. 어머님, 막내 동서도 잘하는 게 많은데요. 네,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저의 두 동서가 그랬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둘이 있었거든요. 삼형제였어요. 그리고 동서 둘은 저보다 잘났었습니다. 뭐 직업이나 학벌, 집안 그런 것들이 말이죠. 큰 동서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참하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둘째 동서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좋은 학벌은 물론이고 집안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직업이 좋으시다고 들었고요. 그에 반해 저는 딱히 내세울 게 없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어디가 굉장히 못났다, 남들에 비해 모자른다 하는 것도 없었지만 딱히 뛰어나다 할 만큼도 아니기는 했습니다. 자연스레 그 집안의 구박대기는 제가 되었어요. 네 형님들 바쁜데 명절은 네가 좀 더 하자. 너는 형님들 보고서 느끼는 점도 없니? 저렇게 잘난 애들도 다 아는 살림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나자빠져? 내가 그때 결혼을 더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집안에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애는 너밖에 없다. 너밖에. 늘 형님들과 비교당하고 언제나 구박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얄미웠던 건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훨씬 덜했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본인 한 말은 참지 않고 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삼형제 중에 성격이 제일 단호한 사람이어서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시어머니나 자신의 형수들이 저를 구박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볼게. 하지마. 왜?
나 당신 그런 소리 듣는 거 싫은데? 얼굴 안 볼 사이들도 아니고 어머니나 형님들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당신이 한 소리 한다고 해서 바뀔 사람들 아니야. 더 비꼬면 비같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니까 그냥 당신은 모르는 척해. 정말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소리로 하면 그들은 더 얄밉게 더 교묘하게 저를 괴롭힐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두 형님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남편은 제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뭐 남편도 알아서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나 형수들이 굉장히 유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참을만 하기는 했어요. 특히 형님들은 더더욱 자주 볼 일이 없었고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그런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준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재산이 얼만지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던데요. 하도 여기저기 꽁쳐둔 게 많으시다고. 하여간 음흉한 양반이라니까. 그거 딱 쥐고 아직도 한 푼도 안 해놓는 거 봐. 다 늙은 노인네가 완전히 여우라니까요. 여우. 그렇게 죽이 잘 맞아서 내내 어머님 거릴 때는 언제고 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뭐 대단히 시어머니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닐 걸로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지들한테는 잘했으니까요. 막내 동서,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혹여 시어머니 재산 공평하게 받아갈 생각 같은 건 꿈도 꾸지 마라. 알겠지? 저는 재산을 물려받고 그런 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말을 꺼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들끼리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치더군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막내 동서 그렇게 싫어하는데 많이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어머님 아들이잖아. 막내 도련님도. 게다가 아들이 둘이나 있고 모를 일이야. 그건 그렇네요. 동서, 꿈도 꾸지 마. 알겠지? 재산 같은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들이 시어머니의 재산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를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이 많으셨거든요. 원래도 시댁에 땅이 조금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던 데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고액의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셨다는 것도 자식들 모두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건 알기는 했습니다. 하여간 구렁이 같아. 딱 쥐고 앉아서는 오리 저울질하는 게 뻔하다니까. 진짜 정이 안 들어요, 정이. 두 분은 어머님 좋아하는 거 아니셨어요? 평소 같았으면 듣고만 있었을 텐데 그날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맨날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옆에서 맞장구 치는 것도 그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는 두 사람한테 잘못하는 게 없었어요. 맨날 잘한다 좋다고만 했고 모든 구박은 제 몫이었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말을 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인데 말입니다.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들이 어디 있어? 와, 우리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어머니한테 가서 이르게? 헤헤이, 못 이르죠. 어머님이 안 믿을 텐데. 뭐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혹여 우리가 한 말 옮기지 마.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알겠어. 그때 약간은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호구 등신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며느리들이 좋다고 아끼고 있을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에 큰 변화가 오는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언제까지 재산을 다 이고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조만간 정리를 조금 할까 한다. 시어머니가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연히 온 집안 식구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과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말이죠. 특히 큰형님이 굉장히 예민하게 구셨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따로 이야기한 거 없어? 네? 저한테요? 없는데요.
아무래도 둘째 동서는 따로 불러내서 뭐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대체 뭔지는 모르겠네. 둘째 동서 그것도 진짜 여우 같았어. 자기들끼리도 의리라고는 없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죽이 잘 맞아서 저를 구박해놓고는 정작 재산을 상속받을 시기가 되니 서로 한 푼이라도 더 받을까 견제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에 사람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들었던 것도 같네요. 그리고 상속도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희 셋한테 똑같이 나누어줄 예정이다. 네. 사실 시어머니의 그 선택은 저도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세뇌를 당했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몰라도 저도 당연히 큰형님네가 가장 많은 재산을 주고 그 다음이 작은 형님네 그리고 마지막이 저희일 줄 알았거든요. 큰형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지 굉장히 많이 놀라기는 하시더군요. 말까지 더듬을 정도로 말이죠. 아니, 어머님, 저희가 큰 집인데. 나한테는 다 같은 아들들인데 큰 집이고 작은 집이 고가 무슨 문제가 있겠니? 둘째 말처럼 요즘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큰 집이라고 뭘 하나 더 하는 것도 아닌데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물려줘야 뒷말이 안 나오는 것도 맞다. 큰형님의 예상이 맞기는 했더라고요. 작은 형님이 뒤에서 어머님과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이 분명했습니다. 큰형님은 바로 작은 형님을 노려봤고 작은 형님은 어깨만 으쓱할 뿐 큰형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러면 오히려 의만 상한다니까요. 그래, 네 이야기가 맞다. 내가 생각이 짧았더구나. 사실 저는 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제일 적게 받아가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크지도 않았습니다. 돈은 뭐 남한테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큰형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기는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요? 우리가 첫째인데 아무래도 좀 그렇지. 큰 집이라고 딱히 뭘 더한 것도 없으시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기는 했어요. 큰형님네는 첫째라고 딱히 뭘 더한다든지 한 건 없었습니다. 제사가 없는 집이기도 했고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어디 불편하시거나 하면 제가 구박을 들으며 수발을 들었지 말입니다. 동서, 말을 조금 서운하게 한다. 서운하게 뭐가 있어요. 다 맞는 말인데. 둘 사이가 빠글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죽이 잘 맞길래 그래도 서로 친한 줄 알았는데 겨우 돈 몇 푼에 그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정말 웃기죠.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라. 그리고 이게 내가 너희한테 공평하게 물려줄 재산이다. 한 번씩들 봐.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통장 3개를 건넸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안에 있는 금액을 보고 조금 놀랐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서 말이죠. 3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3억이요? 네, 3억이라고요. 누가 봐도 작아서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한 집당 줬으면 합치면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본인이 먹고 살 돈 정도는 따로 빼두셨을 거고요. 그건 굉장히 많은 돈 아닌가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쓸 돈은 따로 빼놓고 다 너희한테 똑같이 나눠준 거다. 무슨 불만 있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도 어딘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건지 어쩐 건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니들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보험금이 6억 정도 되고 땅 판돈이 6억 정도 된다. 그리고 이 집까지 내 재산의 전부야. 그 땅을 6억에 파셨다는 말씀이세요? 값을 제대로 좀 못 받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했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더 이상 땅 이야기는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그 분위기가 불편했던 건지 어쩐 건지 그렇게만 말씀하시고는 언짢은 얼굴로 안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아마 평소라면 형님 두 분이 따라가서 시어머니의 심기를 살피고 풀어드리려 했겠지만 그날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에 아무래도 삼촌 문제,
어머님이 해결해 주신 것 같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밖에 없을 리가 없죠. 삼촌, 시어머니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기를 당해서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여기저기 다른 여자들한테 얹혀 살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또 사기를 당한 걸로 이야기를 살짝 전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자기 동생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셔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해결해줬길래 이것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 셋 합치면 10억인데. 막내 동서는 진짜 어떨 때 보면 멍청할 정도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어머님 재산이 우리가 예측한 것만 대략 30억이었어. 한 집당 10억씩 와야 한다고. 합쳐서 10억이 아니라. 사실 그 금액 정도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둘째 동서, 어머니한테 대체 뭐라고 했길래 공평타령을 하시는 거야? 나 뒤에서 여우같이 어머니 설득하고 그랬던 거냐고? 뭐, 제가 틀린 말한 거 있어요? 형님 내가 뭘 도와시길래 더 받아가느냐 하고요. 어머님을 따로 모시기를래 아니면 제사를 지내기를래 큰아들네 노릇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돈 받아갈 때만 큰아들이다 하시면 누가 그걸 따르냐고요. 뭐, 말 다 했어. 안에 어머님 계시는데 싸우지들 마세요. 제 그 말에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는 조용히 빠져있으라는 눈빛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수작 부리는 거 진짜 너무 치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이 이렇게 앞다지가 달랐어. 평소에는 말도 못 꺼내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형님처럼 큰아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상 본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다 재산 때문인 건 누가 몰라. 뭐, 말 다 했어? 더 오래 있으면 어떠실 건데요? 이야. 그리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하긴 그렇게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는데 못 들으시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니들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더 너희들한테 실망하게 할 거야? 주려던 것도 다시 뺏게 만들지 마라. 결국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까지 나오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조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간 저런 며느리들을 잘났다고 끼고 돌면서 믿었던 게 말입니다. 뭐 속으로는 정말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저 보기에도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두 형님의 태도가 정말이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저한테도 너무 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보름 뒤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이번에도 다 같이 밖에서 식사하실 거죠? 식당은 제가 예약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네? 원래 늘 큰형님이 어디로 예약하면 좋겠다고 먼저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리고 미리 가격을 공지하고 새 집에서 똑같이 나눴고요. 큰 집이라고 더 하는 것도 없다는데 이제는 정말 안 하려고. 둘째 동서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말하고서는 전화를 끊더군요.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형님이 그래 나보고 정하라고. 진짜 웃기는 양반이 있네. 그 소리를 그렇게 꽁하게 담아두고는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걸 내가 왜 해? 고작 식당을 알아보고 예약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기싸움에 대며 미뤄야 할 만큼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이가 없는 것은 저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할까요? 그러던가 말던가. 귀찮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로 더 연락하지 마. 자잘한 모든 일이 제 몫이 되었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이 많기는 했지만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로는 정말 남도 이렇게까지 무관심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모든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새어머니가 준 돈의 금액도 마음에 안 들었고 또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질 콩고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렇게 예약한 식당에는 당일에 큰형님네는 바쁘다고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용돈이라며 봉투 하나를 전달해줬는데 얼마인지 궁금해서 열어본 봉투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 돈은 받고서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제가 5만 원을 더 넣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작은 형님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1시간도 안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준비해온 화장품도 1년 전 시어머니의 선물에 반의 값도 안 되어 보였고 말이죠. 그냥 모든 것에 마음과 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말 하기는 싫지만 정말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밥값 계산도 저희가 했습니다. 큰형님네는 자기들이 가서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해야 하는 거냐고 하지 않으셨고, 작은 형님네는 연락을 아예 무시했고 말이죠. 그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 두 사람이 괘씸했던 것 같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원래 시어머니의 성격 같아서는 한 소리 버럭 지를 법던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쥐죽은 듯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삼촌에게 재산을 엄청나게 떼어준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자식들 눈치를 살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식들 입장에서 그게 서운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시어머니의 돈이었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해서 기분이 나쁘고 배신감이 들고 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난리가 난 날이 있어요. 그때가 김장 시즌이었거든요. 원래 김장을 다 같이 하기는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가면 다 늦게 도희 형님들이 와서 거드는 척만 하고 김치를 나누어 가져갔지만요. 김장하러 다들 오거라. 배추랑 재료들은 내가 다 사놨으니까. 아마 시어머니로서는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민 거였을 겁니다.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구박을 받기는 했어도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와 다들 잘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오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사실 쎄하긴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무시할까 싶은 마음 반, 안 올 것 같다는 마음 반으로 김장을 하는 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그전에도 처음부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일을 다 해놓고 나면 뒤늦게 와서 거드는 척을 좀 하다가 얄밉게 김치만 쏙 가져갔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양을 많이 준비하지도 않으셨더군요. 평소의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육거리를 많이 해두신 걸로 봐서 김장하고 저녁을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사이를 조금 돈독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로 안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온다 안 온다 연락 한 번 없이 말이죠. 전화 한번 해봐라.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 한 번 없이 아무도 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침울한 얼굴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마치 짠 듯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참담해지는 것을 말이죠. 굉장히 슬퍼 보이셨어요. 사실 저라고 뭐 시어머니가 좋았겠어요. 정작 가장 많이 구박받고 차별당한 건 저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시어머니는 어르신이었고 제 남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두 분 다 바쁘신가 봐요. 그렇게 편들어줄 거 없다. 일부러 연락 안 받는 거 모르지 않아. 내가 무슨 진짜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차마 그렇게 두고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다가 김장김치에 수육을 삶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형님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봐. 그래도 형님들하고는 말이 조금 통할 수도 있잖아. 한번 보자고 해야겠네. 그날 남편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 두 분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이 잡혔고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의 표정은 정말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보고서도 알 수 있었어요. 썩 좋은 대화가 오고 간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이제 형이고 뭐고 영 끊고 살아야 하나 싶다.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재산 다 삼촌 주고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는 왜 어머니를 생각해야 하냐고 대묻더라. 그래서 내가 여태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장가까지 보내준 건 생각 안 하냐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부모도 있냐고 화를 내는데 내가 아는 형님들이 맞나 싶고 그리고는 앞으로는 본인들은 자식 노릇을 할 생각이 없으니 착한 너나 어머니 모시고 살라면서 남편을 비꼬기까지 했다더군요. 남편이 화를 내니 어디서 형님들이 말 듣고 하냐고 싸움이 났다고 말이죠. 그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온 건 본인들의 성격이 못돼 먹은 것도 있게 하겠지만 아주버님들도 같은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솔직히 남편들이 그래도 어머니께 잘해야 한다고 했으면 이 정도로 막대 먹은 짓은 하지 않았겠죠. 부부가 다 같은 생각이었으니 가능했던 겁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건데요. 당신이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져서 어떡하냐. 내가 미안하게. 뭐 그전에도 비슷했어. 오히려 한 소리 더 보태는 형님들 없어서 속 시원해.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은 상당히 상처받은 것 같았지만 형님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제가 시어머니를 더 들여다보기는 했습니다. 반찬을 가지고 가는 날도 횟수가 늘었고 안부 전화를 하는 것도 더 자주 했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시어머니를 더더욱 늦게 발견했을 테니 말이죠. 그날은 새로운 반찬을 들고 시어머니 댁에 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뛰어 들어갔어요. 곧장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 경험은 정말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손발이 다 달달 떨리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게 발견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이 없으십니다. 출혈 부위도 빠르게 잡았고요. 네, 출혈이라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이죠. 발견이 빨리 되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심장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있네요. 의사는 뒷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검사를 하던 와중에 뭘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의사가 어렵게 입을 떼더군요. 전신의 사진을 다 찍었는데 종양으로 보이는 뭔가를 발견했다고 말이죠. 종양이면 암인 거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심장이 철렁했던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것 같기는 하지만 모양이나 위치 같은 게 암일 확률이 커 보이기는 해요. 일단 검사를 해보시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길 소망했던 것과 달리 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입원 기간도 길어질 테고 받는 치료도 다를 테니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비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어머니는 그다지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진행 속도가 느리고 일단은 항암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흔한 암이라 치료 가능성도 크고. 그래,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마. 그리고 우리 집에 가면 첫 번째 서랍에 내 통장 하나가 있다. 거기 내가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둔 돈이 있으니까 병원비는 그걸로 다 내거라. 아니, 그건 저희들끼리. 아니, 돈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내 말 들어.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시어머니는 본인네 병원비를 서로 내지 않으려 미루는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단호하게 본인 돈으로 하겠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놓으신 거고 말이죠. 어딘가 그 마음이 이해도 되는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연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암에 걸리셔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큰형님과 작은형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두 사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래? 언제 한번 시간 맞춰서 병문안 갈게. 큰형님은 뭐래? 아니 저게 어디가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게 할 말이냐 말입니다. 누군 암 아파서 병문안 가냐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 두 사람에게서 간병 같은 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르신이 아프시다는데 병문안이라도 바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바로 다음 날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고 일주일이 넘어서야 같이 왔어요. 그것도 굉장히 귀찮다는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어머님 좀 어떠세요? 뭐 아직은 견딜만 하다. 얼굴 보니 아직은 괜찮아 보이시기는 하시네요. 아니 그게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은 엄마한테 할 소리냐고요. 저게 무슨 소리냐? 하는 얼굴로 남편과 제가 기겁을 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섰습니다. 막내가 입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고생이 많다. 저를 두고 한 말이었어요. 제가 거의 붙어서 내내 간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니들도 돌아가면서 병원에 좀 와라. 혼자 고생할 수는 없잖니. 머뭇거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이것들이 또 그걸로 지랑 연병을 떨지 않을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상처받은 것도 걱정이 되었을 테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쯤에는 제 눈치도 조금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난리가 났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바로 정색을 했거든요. 그렇게 티가 나게 표정이 구겨지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일 것입니다. 어허머, 어머님, 제가 어떻게 간병을 해요? 학교는요?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간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집에서 살림하는 막내 동서가 하는 게 맞죠? 그런 두 사람을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오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얘도 쉬는 날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매일매일 막내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니. 시어머니는 나름 감정을 삼켜가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게 말이죠. 그리고 서운한 티도 덜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고요. 솔직히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해도 이 사람도 주말에만 일을 안 하는 건데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쇠수 씨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맡기시고 가끔 간병이 있으세요? 어머님 쓰실 돈 따로 빼두셨잖아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 엄마한테 할 말이냐고요. 제 기준 그 정도면 폐륜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모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에 하루 간병하러 오라는 것도 이렇게 못하겠다고 미루는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어머, 막내 도련님, 진짜 큰일 날 말을 하시네. 모시긴 누가 모셔요? 혹시나 저희더러 나중에 모시라고 하지 마세요. 큰아들이라고 더 받아온 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다 그거였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후회하셨을 거예요. 재산을 그렇게 빨리 다 물려준 것을 말입니다. 가끔 병문안이나 올게요. 뭔 간병이에요. 간병에 쓰세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정 힘드시거든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요즘 시설 좋은 건 많아요. 예전 같지도 않고. 네, 요즘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어설프게 저희 간병이나 받느니 그런 곳 가서 전문가들 간병 받는 게 나아요. 속이 훤히 보이는 그 말에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픈 사람을 앞에 두고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욱해서 말했습니다. 모시라고 안 할 테니까 그만들 가보세요. 아프신 분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들이세요? 그 나이 먹고들 안 부끄러우세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덜 했으면 어쩔 건데요. 간병하라고도 모시라고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보시라는 말이잖아요.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어머머, 말하는 것 좀 봐.
그것 좀 간호했다고 유세 떨어. 유세 떤 적도 떨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 한들 아무것도 안 하는 형님네들보다야 제가 떨만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다들 한마디만 더 하시면 동네방네 확성기 들고 재산 받아가 놓고 아픈 부모님 모른 척하는 자식들이 여기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닐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뭔가 더 말을 하려고 하던 그 네 명의 입이 다물리더군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들을 병실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쌍했어요. 그래도 낳아주고 키워주고 다들 결혼까지 잘 시켜놨더니 도움 받아가고 태도가 이렇게까지 바뀌는 자식들이라니 말입니다. 뭐 시어머니가 저한테야 못했어도 그들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들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가, 고맙다.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울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냥 최대한 옆에서 잘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그 이후로는 저한테 딱히 싫은 소리를 하신 적도 없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나갈 채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아직 퇴원하시면 안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 허락 다 받았다. 퇴원이 아니라 잠시 외출이야. 너 나랑 오늘 갈 곳이 있다. 같이 좀 가자. 그렇게 간 곳은 다름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저를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듯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 그동안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나 많구나. 하고 말이죠. 솔직히 그렇게 본격적인 사과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다 괜찮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프신 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서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자고 한 건 내 남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유언장도 다시 작성해야 하고. 남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본인 쓰려고 남겨둔 돈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지금 사시는 집도 다 재산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정리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라도 한 푼이라도 첫째와 둘째의 집에 들어가는 게 시어머니로서는 정말 싫었을 것 같았거든요. 남은 모든 재산을 저와 남편에게 상속하기로 유언장을 고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품에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하나 꺼냈어요.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걸 얼떨결에 받아들고서는 이게 뭐냐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거 어디 열쇠예요? 나 죽고 나면 한번 열어봐. 옷방 구석에 금고 하나가 있으니까. 오다 가다 본 적이 있는 금고였습니다. 뭐 그 안에 시어머니의 폐물들이나 땅 문서가 있을 거라고 예전에 큰형님에게서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머니, 아직 한참 더 사실 건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나는 안다. 나는 그리 오래 남지 않았어. 사실은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오늘 내일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시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병원에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할 만큼 말이죠. 그리고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하는 말씀뿐이었어요. 비록 결혼 생활의 대부분을 구박받으며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다 말을 하시는 분을 미워할 만큼 모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금고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금고는 몇 번이고 큰형님네와 작은형님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혼자 열어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터라
저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집이랑 남은 재산에 보험금 수령까지 다 막내네로 해놨다고?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누자. 그거 혼자 가지는 거 너도 마음 불편할 거 아니야? 그래요, 도련님. 이것도 다 나눠야지. 작은 돈도 아닌데. 어머님이 사시던 집의 보험금 그리고 남기고 가신 돈을 다 합치면 5억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저희 집이 다 가지고 오는 게 어지간히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거면 어머님이 그렇게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잘 좀 하시죠. 그럴 생각 없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그런 단호함에 두 명의 형님과 아주버님이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내일 하신다는 말에도 병문 한 번 안 온 자식들이 무슨 낯으로 재산을 가져가겠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한테는 단 1원도 줘서는 안 된다고. 그 약속을 저한테 10번은 받고 가셨습니다. 남편의 그 말에 순간 그 네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 할 말이 당장 생각이 나지 않기는 했겠죠. 재산을 물려준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돈이 포기가 안 되었던 건지 계속 말을 이어가더군요. 뭐 어머님으로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죽고 없는 양반이랑 한 약속을 다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 형제들끼리는 잘 지내야지 않겠니? 완전히 똑같이 나누자고는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1억 5천씩은 줘.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 우리는 많이는 안 바래. 많이 안 바란다고 하면서 1억 5천을 이야기하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고 태도가 싹 바뀌는 걸 제 두 눈으로 봤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남편도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어머니께 재산 받아가고 다들 그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싹 바뀌는 걸 내 두 눈으로 봤는데 제가 어떻게 형님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겠어요. 보나마나 돈 받아가고 나면 또 달라지실 텐데.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그 약속 안 어길 겁니다. 안 드려요. 막내 도련님,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욕심이 진짜 많네. 뭐라고 하셔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형수님한테 욕심 많다는 소리 들을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게 버릇없이 어디 형수님한테. 너 정말 여운이라도 끊자는 거야? 네, 어차피 끊을 생각이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형제랍시고 얼굴 보고 사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저 자식이 정말. 작은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렇게 난장판으로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썩 좋은 사이들은 아닌 형제들이었지만 그래도 끝이 그렇게 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 해봤네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고 짐을 정리하러 시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꽤 오랜 시간 주인이 없었던 집은 적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조용히 옷방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 금고를 열었습니다. 사실 별것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있어봐야 시어머니의 폐물 정도? 비싼 장신구들이 몇 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고를 열어본 저는 그대로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다름 아닌 금괴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금괴를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두 개도 아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말을 그냥 더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괴 위에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그 쪽지를 열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기고 가는 말이었습니다. 많이 놀랐을 걸로 생각한다. 갑자기 금괴가 들어있어서 말이다. 사실 내가 성격이 더럽지 않니? 그래서 통장에 돈을 맡기는 것도 못 믿겠더구나. 그래서 다 금괴로 바꾸어 놨어. 6억의 땅을 팔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땅을 팔고 나머지 금액은 다 금으로 바뀌어뒀다. 너한테 주는 선물이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써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 아가,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라고 말이죠. 대략 15억 정도 되는 양의 금괴였어요.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말이죠. 뭐 당시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몰랐지만 그래도 그게 엄청난 돈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고 말이죠.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건 어머님이 당신한테 주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말이죠. 사실 그 정도의 큰 금액은 저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사실 그 금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옮겨놓았을 뿐 다른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친정 어머니 집을 사들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엄마는 지금 사는 집이 딱 좋다고 거절하셨어요. 크고 좋으면 신경만 더 쓰인다고 하시면서요. 그 이후로 형님 두 분에게 연락이 한 번씩 더 오기는 했습니다. 저에게 그 정도의 금괴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셨고요. 그저 저희가 더 상속받은 그 5억을 조금만 나눠줄 수 없냐는 내용의 연락이었어요. 1억씩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5천만 원이라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없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 원도 주지 않았고요. 저한테 이러셔봐야 소용없어요. 그 돈은 남편이 다 관리하는데요. 하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더는 저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신경 쓸까봐 따로 말해주지 않았는데 아주버님 두 분이 남편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오는 것 같기는 했어요. 아니, 그 인력이 없다고 큰일 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욕심 한번 더럽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금괴의 존재를 알게 되면 눈이 돌지 않을까 싶어서 더더욱 숨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말이죠. 아마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잘했다면 이 금괴까지 딴 나누어 상속받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안당 10억씩 상속받은 셈이 되었을 거고요. 지금은 우리 집만 23억을 상속받은 게 되었네요. 아마 이 사실을 안다면 그들의 성격에 복장이 뒤집힐 겁니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들을 위해서도 저희를 위해서도 말이죠. 마음을 곱게 먹고 정직하게만 살아도 언젠가 알아주는 이가 생기고 복도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의도로 하고 그렇게 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니까요. 이럴 때 보면 심성을 곱게 써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다면 긴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이야기만 하는 동안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일게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늙은 나이에 인생을 통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옆에 계신 분과 서로 도움에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긴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식 내면 키우느라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과정부터 시부모님 반대가 엄청 심해서 결혼을 하는 것도 엄청 애를 먹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부모님 시집살이에 아주 등골 휘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런 시집살이를 시어머니 혼자 시킨 것도 아닙니다. 시아버지까지 제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정도면 저는 이걸 시집살이라고 이야기도 안 했을 겁니다. 저런 집안일 시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 그다지 기분 나쁘고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저를 무슨 몸종처럼 부렸다는 것이죠. 언제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보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본인이 중요한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옷을 골라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저한테 시킨 적이 없어서 얼떨떨한 마음으로 알겠다고 하고 이것저것 옷장에서 최대한 시아버지에게 어울릴 법한 옷들만 골라서는 입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옷을 골라드릴 때마다 이러시더군요. 젊은 애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지금 나한테 그런 거적대기나 입고 가라는 거야? 중요한 사람 만나는 거라고 말했어 안 했어? 어쩜 이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나? 정말 내가 너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는 거 반대 안 했던 게 천추의 한이다. 한이야. 시아버지는 정말 한마디에 한마디가 가슴에 빗으로 꽂힐 만큼 독설을 날렸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고 당장이라도 시아버지 방을 나가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지 몰랐기에
애써 웃는 얼굴로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며 시아버지 옷을 골라드려야 했습니다. 그 노릇 30분을 넘게 했는데 결국 시아버지는 본인이 스스로 고른 옷을 입고선 말하더군요. 이런 거라도 잘할까 싶어서 맡겨본 내가 미쳤지. 나갔다 올 테니 집안일 잘하고 있어라. 그렇게 시아버진 혀를 있는 대로 차고 저를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절 봤을 때부터 못마땅한 눈빛으로 훑더니 저와 제 집안을 비하했어요. 네가 우리 창무랑 결혼하려는 애라고? 아가씨, 미안하지만 난 아가씨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라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 해서 좋게 봐주래도 중졸이 뭔가 중졸이.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여자가 아니면 만나주려 하지도 않았어. 아들이 통 사정해서 아가씨를 만나준 거라고. 이 정도면 내가 하는 말 알아들었겠지? 정말 상처가 되는 말뿐이었기에 전 그때 남편과의 결혼을 다시 고려해 보아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저와 결혼 못하면 안 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저도 당시엔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고생길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집안일 대소사에 저를 어떻게든 써먹으려 하셨어요. 거의 몸종 부리듯 말이죠. 그것도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시면서 넌 어쩜 제대로 하는 게 하나 없니? 내가 음식할 땐 늘 정성이라고 강조했지 않았니? 하시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심지어 저를 똥개 훈련시키는데 달인이셨어요. 틈만 나면 여자 혼자 들기 힘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시켰죠. 예, 내가 중요한 물건을 좀 빠뜨렸는데 그것 좀 가지고 얼른 와라. 네, 어머님. 차라리 정말 까먹어서 놓고 가신 거였다면 번거롭고 귀찮기는 했어도 그게 서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곤 그의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까먹고 물건을 놓고 간 게 아니라 저를 부려먹기 위해서 일부러 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그거에 대해서 시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여보, 난 걔 솔직히 우리 집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가만히 있을 게 꼴보기 싫어서 일부러 이런 짓이라도 시켜먹어야 속이 후련해. 정말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란 걸 생각했고 짐을 쌌습니다. 남편에게도 통보를 했고요. 집을 나가겠다고요. 여보,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사는 건지 종으로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나 나갈래요. 당신이랑도 끝이에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절 붙잡으며 다신 어머님이 제게 그런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내가 어머님 단단히 타일러 놓을게. 미안해. 당신이 그런 말 듣게 해서 나 한 번만 믿어줘. 그 뒤 남편은 시부모님을 불러놓아 앞으로 제게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어요. 시부모님도 남편 말이라면 꿈쩍을 못했기에 그 순간은 아무 말 하지 못하더라고요. 내심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죠. 하지만 결국 이것도 반년 갔을까요? 어머님은 다시 저를 몸통 취급하시며 이 물건 저 물건 옮기라 하셨고 어머니의 속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네 어머님 라고 답한 다음에 매번 그 물건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러 가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시부모님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시부모님이란 참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시부모님이라는 단어대로 정말 제 두 번째 부모님과 같았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했고 시부모님이 뭘 시키면 무조건 네네 하면서 따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며느리 중 하나였어요.
평생 살면서 시부모님이 저를 부려먹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어도 그걸로 시부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시부모님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돈을 잘 버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당시 회사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휘청거리면서 없는 형편에 한 푼, 두 푼 아껴서 사남매 키우느라 정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서는 저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자판을 열어서 생선이라도 팔았죠. 얼마 벌지는 못하는 돈이었지만 매일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저는 시장 내에서도 엄청 이질적인 존재였어요. 게다가 텃세 아닌 텃세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팔기도 힘들었죠. 이봐, 김씨 아줌마, 여기 우리 구역인 건 몰라? 그리고 고등어 가격은 왜 내린 거야? 엄연히 여기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당장 못 올려? 가격 제가 내리고 싶어서 내리는 건데 무슨 문제 있나요? 고등어가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얼른 팔아버려 해요. 안 돼. 다시 올려. 쫓겨나기 싫으면. 마음 기댈 곳은 없고 나를 공격하는 곳은 많고 정말 너무 서러운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애들이 엄마, 엄마 하면서 따르는 거 보고 어버이날에 엄마 사랑한다면서 카네이션 주고 학교에서 맛있는 간식 받아오면 엄마 먹으라면서 가져다 주고 그런 작은 것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엄마 힘들지? 내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고마워 우리 딸. 생선 비린내 나는 제 손을 잡으며 아이들이 저런 말을 해줄 때마다 그래도 힘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고 매일매일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 담긴 애정만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인 시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어린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버티다 힘들 때면 남편한테 속을 털어놓는 걸로 조금이나마 본을 풀고 잠에 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당신이 고생이 많아. 나도 얼른 자리 잡아서 당신 고생 덜 시키도록 노력할게. 미안해 정말로. 솔직히 이런 이야기하면 소름 돋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시부모님한테 시달리면서 사는 게 많았다 보니까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속이 시원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슬퍼하는 남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부모님이 단 하나라도 저에게 잘해주신 것이 있었다면 저도 이렇게 매정하게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제가 남편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지 면전에 대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며 이 집에 더러운 거 옮기지 말고 당장 나가. 라며 모욕을 일삼던 시어머니, 시아버지. 힘들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를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까지 시켜가면서 억지로라도 저를 힘들게 만들려고 머리를 맞댔던 두 분이었기에 언제인가부터 저는 차라리 시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면서 스스로를 혼내고 죄책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두 분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어쩐지 그동안 죄책감을 느껴왔던 것들이 무색하게도 편해지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를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해줄 날은 평생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엄마뿐이었는데 엄만 제게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네 인생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 됐습니다. 저에게 남는 가족이라고는 남편과 자식들 뿐이었으니까요. 애들을 전부 대학을 보내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시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겨서 시장에서도 목청껏 소리를 높이면서 생선을 팔았고 이전보다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한 푼, 두 푼 아끼고 차곡차곡 모아서 비록 제 옷들은 다 해지고 구멍이 났을지언정 대충 서툰 바느질로 꿰매서 가리면서 입고 다니고 애들한테는 좋은 옷 많이 사주고 좋은 것들만 먹였어요. 애들이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고 또 절 위해주었던지라 마음의 위안도 얻었죠. 엄마 옷 여기 찢어졌는데 엄마도 새 옷 사 입으면 안 돼?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이 이쁜 옷 입으면 됐지. 엄마는 그걸로 좋게. 싫어, 나도 엄마가 괜찮은 옷 입고 그랬으면 좋겠단 말이야. 엄마가 우리 때문에 마냥 희생하는 건 싫어. 알겠어. 그럼 엄마도 옷 사 입을게. 그럼 됐지? 딸이 저리 말해주니 어찌나 기특하던지. 오말되던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남편 사업도 조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에 생활비 많이 줬던데 괜찮아요? 이번 달 매출이 잘 나와서 일단 다 챙겨둬. 또 언제 돈 나갈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고생은 해요, 당신도. 알겠어요. 고마워요. 고생은 무슨. 당신이 시장통에서 하는 고생만 할까? 좋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이래. 이번에 준 새말비로 당신 옷도 한 번에 입고.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은 후론 처음으로 평화라는 것을 맛보았어요. 시부모 없이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살아가는 저희 가족끼리의 삶이란 참 평화 그 자체더군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삶을 가지게 된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애들 대학도 다 보내줬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대학을 가던 날이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하지만 애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하고 각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장가 시집 갈 때까지는 아직 저희 품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을 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애들이 입학 후 졸업 때까지 등록금은 자기들이 조금씩 아르바이트 일을 해서 낸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아주 큰 부담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 등록금이 모자라면 저희가 번 돈으로 대주었고 중요한 날이면은 부모로서 용돈도 줘야 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정말 소처럼 일만 했죠. 저도 저지만 특히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여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건강검진 때 의사가 당신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술도 좀 줄이고 일도 좀 줄이면 안 돼요? 그러고 싶은 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어야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어떻게 그래.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난 그냥 신경 쓰지 마. 가끔 남편은 일에 너무 지친 듯 보여서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허나 자기가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가 할 말이 더 없었죠. 오히려 제가 걱정하려 치면 짜증까지 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엔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들어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술 좀 그만 먹으라니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술까지 꼭 마셔야 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자꾸 남자 하는 일에 참견을 하려 들어? 그래야 네 속이 시원하냐?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시장 통해서 일이나 해. 애나 잘 키우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다 못했어. 내가 얼마나 너한테 쌓였는 줄 알아? 에이, 됐다. 말해 말자.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무식한 중졸녀 판내라.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이보세요. 당신 무식한 중졸 엿한 내가 당신 사업 안 될 때 집에 생활비 대고 애들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건 생각 못해요. 당신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고요. 당신 시부모 모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보통 여자라면 그 일 할 수 있었겠어요. 나 알아서 한 거예요. 그 후부터는 남편과의 갈등이 이상하게 잦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안 좋던 부부관계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와 남편은 오히려 반대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걱정되어 한 소리를 하면 남편은 거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어 10마디 20마디로 퍼부었어요. 그쯤 되자 저도 남편과의 대화를 포기했죠. 여보, 알겠어요. 난 이제부터 당신한테 신경 끌게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 딴은 당신 걱정돼서 한 말인데 당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니 그냥 서로 각자 갈 길 갑시다. 먼저 이렇게 선언한 게 제 쪽이었죠. 그래도 제가 선언을 한 이후 남편도 뭔가 찔리긴 했는지 다시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잘해줬다기보단 덜 사나워진 거죠. 시간이 지나자 부부관계는 어찌어찌 차츰 회복이 되었어요.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중졸 옆편내 어쩌고 한 건 너무 말이 심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네. 정말로 미안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다면. 어느 날 남편은 제게 그 일에 대해 사과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서는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생각해보면 남편도 삶에 많이 허망함을 느끼는 것 같더군요.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부부끼리 이걸 충분히 털어놓지 못하고 지냈으니 서로 가시 세우며 뾰족한 말만 했던 것 같았어요. 그 뒤론 남편과 대화도 많이 나누려 했죠. 허나 남편 문제가 끝나고 나니 자식 문제가 닥쳐왔어요. 첫째부터 차례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는 내 자식이랑 결혼할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기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라니까.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성도 좋고 시부모 되실 분들도 참 좋으세요. 나고 자식들이 말해도 쉽사리 믿어지지 않았어요. 조금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나 장모로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식들이 애먼 집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었으니까요. 당연히 결혼할 사람 부모님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내 자식이 나 같은 삶을 사는 건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결혼을 하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막둥이 딸까지 시집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때가 벌써 3년 전인데 신혼집 꾸려서 사는 것까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를 끝낸 기분이랄까요? 사람들이 가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정말 애들만을 위해서 살아왔기에 애들이 진정으로 자기들만의 가정을 꾸려서 독립을 한 지금 이 순간은 제가 거의 반평생 이상을 바라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나 저나 본인들 인생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애들한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만큼 남편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막내가 시집을 간 뒤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로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같이 가요. 내가 비행기 티켓 예매해 놓을게요. 거기 바다도 깨끗하고 볼 것도 많대요. 당신 등산 좋아하니까 우리 산도 같이 타요. 미안한데 여행 갈 거면 당신 혼자서 다녀와. 난 피곤하니까. 평소 남편은 한 번씩 화를 내서 그렇지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하자고 제의를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어요. 여보, 피곤해요? 왜 그래요, 요즘? 아니, 그냥 일도 많고 쉬고 싶어서 그래.
관심도. 거기다 말투도 다시 예전처럼 사나워졌고요. 둘만 남게 된 순간부터 남편은 제가 여행을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오랜만에 외식할 겸 밖에서 밥을 먹게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제가 하자고 하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힘들었던 것 때문에 늦은 피로라도 몰려오는 건가, 막내 시집 보내고 쓸쓸해서 기분이라도 타는 줄 알고 알겠다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한 달, 두 달, 세 달 가까이 보는데 이건 저한테 화난 게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남편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도 어쩐 일인지 쉽게 말을 내뱉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서 그랬을까요? 그냥 혼자서 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막내가 결혼을 하고 딱 반년째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막내네 신혼집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저나 남편이나 한껏 꿈에서 들렀어요. 사위랑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막내랑 잘 지내는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소소한 질문들도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당시 막내가 일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간만에 얼굴 본 곳이라 그런지 더 반갑고 기뻤습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택시를 타고 남편과 집에 가는데 남편은 어쩐지 어두운 얼굴이었죠. 그때쯤에는 이미 저 역시 남편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남편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했다는 얼굴로 불이 나게 방에 들어가더니 하얀 서류를 하나 가지고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갈라서자고. 뭐라고요? 아니, 왜요?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홍두깨인지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게다가 저희가 만약에 한창 때의 젊은 부부였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저희 나이가 각각 70대 초반인데 아무리 요즘 세상에 늦게라도 이혼하고 새 인연 찾는 사람이 많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 나이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성격상 절대로 이혼을 이야기할 사람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태어난 남자들에 비해서 가부장적이지는 않았지만 남들 시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갈라서자는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혈질이고 한 번씩 막말을 하거나 화를 내긴 했어도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아서 결혼을 했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과 헤어질 일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건지. 보통 이런 상황이면 다른 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 아니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편은 그럴 위인이 안 됐거든요. 차라리 그런 의심이 들었다면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저렇게 구는 게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도 뭣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을 하자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얼떨떨했죠. 처음에는 이 양반이 나이 먹고서 갑자기 장난이라도 늘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더라고요. 미진이까지 결혼시켰으니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나 그동안 40년간을 참고 살았어. 당신의 말투 그리고 푸념 이젠 그만 좀 듣고 싶어. 여보, 내가 당신한테 푸념했다고요? 내가 당신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당신도 잘 알잖아요. 이제 정말 저희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니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하더군요.
그동안은 처음 만났을 때의 사랑이 남아있었고, 그의 사랑이 소진된 이후에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마지막 막내딸까지 시집을 가서 잘 사는 거 자기 눈으로 한 번만 확인을 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다고요. 언제나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제게 하는데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솔직히 애들 어리고 시부모님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데 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한테 내 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살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힘들어서 돈과 관련해서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내 속 얘기한 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부부끼린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당신 아니면 그 얘기를 다 누구한테 해요? 난 힘들었어. 당신이야 한두 번 말하면 되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짐이었고 스트레스였어. 여보, 그래요. 내가 말투가 좀 쏘아붙이고 투기도 하고 화가 나고 힘들 때면 세게 말을 나가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참 순진하고 소녀 같았죠. 근데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언제나 착하고 순진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난 뭐가 되었던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당신이 이렇게 오랜 시간 약 40년가량 참을 정도로 내가 심했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고쳐달라고 이야기만 한 번 했었어도 내가 노력이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노력을 한다 해도 어차피 당신은 당신 성격대로 돌아왔을 거야. 나랑 당신 처음부터 안 맞은 사람들이었어. 근데 부부의 정으로 어찌어찌 산 거지. 이제 서로 좀 놓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다 놓고 싶어. 저는 솔직히 당신 남편이 제 말에 대해서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도 본인 성격 때문인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자기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아서 어느 정도는 그 힘들면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있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푸념을 하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내심 남편한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언제 이혼할지 시간을 재고 있었을 뿐. 기껏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서 오붓하게 여행 좀 다니고 지금이야말로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난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요. 고집이라면 고집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남편과 이혼하기 싫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남편은 본인이 자기 먹고 살 작은 돈만 빼고 집이든 뭐든 다 줄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뭘 얼마나 참았길래 이렇게까지 구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만 꼭 참고 남편한테 정 그러면 혼자라도 여행을 다녀와 봐요. 마음 정리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이혼만을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버텼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고. 그 간절한 얼굴을 보는데 그때서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다시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1년간을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싸우는데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치 절 상처 주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한마디로 이젠 당신한테 정이 떨어졌어. 당신 밥 먹는 것만 봐도 꼴 보기가 싫어. 뭐라고요? 꼴 보기가 싫다고요? 당신 숨소리 듣는 것도 숨냄새 맡는 것도 싫고 고통스러워 숨막혀 답답해. 근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당신과 살아야 해? 우리 이제 자식들도 다 잘 사니 서로 떨어져 살아도 되잖아. 굳이 남은 여생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아. 여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그러니까 이혼해주면 되잖아. 왜 시간을 끌어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해? 그 이야기를 듣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 역시 이혼에 찬성을 했죠. 솔직히 너무 마음이 허했습니다. 남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집이랑 뭐랑 다 제 명의로 돌려놓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편과 둘이 있다가 혼자 있는 건 너무도 두려웠어요. 집이 어쩜 그렇게 넓은지 너무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정말 매일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 대체 남편이 이렇게까지 쌓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되뇌이고 되뇌어도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혼은 너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숨겨왔던 비밀 하나를 알게 된 것이었죠. 그날은 남편과 이제는 정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집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의 서랍 속에서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전 무슨 약을 먹고 있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말해봐요. 뭔데요? 그게 사실은 남편은 말을 못하고 주춤거리다 이내 말을 이었어요. 15년 전에 내가 미국으로 출장 간다고 했던 거 기억나? 3개월 동안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때 산에 잠시 들어갔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고 사는 게 너무 지쳤어.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던 건 이미 고생스러운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고 그래서 출장 간다고 둘러댔던 거야. 이미 나는 많이 지쳤어. 사는 것에도 애들 키우는 것에도 죽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을 정도로 이혼 생각은 그때 이미 하고 있었어. 애들 다 시집 장가가면 혼자 산속에서 나무집 하나 짓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살겠다고. 나 그 생각하며 그 힘으로 살아왔어. 그러다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고통스럽게 생명 연장시키느니 이젠 혼자가 되어 자유롭게 살다 떠나고 싶어. 그러니 이제 날 좀 놓아줘. 내가 부탁할게. 나 그냥 세상과 떨어져 혼자 살고 싶다. 전 남편의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엎어져 오해라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아팠던 줄도 몰랐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줄도 몰랐죠. 아마 그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동안 남편이 일방적으로 저를 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소원대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당신 이제 내가 놓아줄게요. 당신 붙잡은 거 순전히 내 욕심이었어요. 저흰 그간의 세월을 뒤로하고 합의 이혼을 했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때 꿈을 하나 꿨어요. 젊을 적 남편과 제가 나오더군요. 신기하게도 저는 남편 시점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에도 서로 예쁘고 좋은 말들만 하는 나날들이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금세 결혼을 하고 있던 시점이 되었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에게 타박을 받는 것에 잔뜩 스트레스가 쌓인 저는 남편에게 때때로 모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저는 남편에 대해서 그의 모진 말들을 모두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죠. 꿈의 마지막은 남편으로서 이혼 서류를 내미는 저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악몽을 꾼 것처럼 숨을 헉헉 들이키면서 잠에서 깼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말이 꿈이지 그동안 저는 몰랐던 남편의 속 응어리를 볼 수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의 마음을 어린 짐작하게 되었어도 제가 완벽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제게 이혼을 원했는지는 이해하게 되었죠. 저의 잘못이 없지 않은 만큼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안함에 너무도 눈물이 많이 났어요.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으니 나한테 연락하는 일 없으면 좋겠어. 우린 끝났으니 말이야. 그렇게까지 강하게 부정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에게 말입니다. 남편이 저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사과하려고 연락한 것에도 이렇게까지 저를 대놓고 싫어한다고 티를 낼 줄은 몰랐다고 해야 하나요? 아픈 남편이 걱정되어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마저도 싫다고 하더군요. 그냥 당신이 얘기했던 대로 각자 갈 길 갑시다. 그게 서로한테 좋을 듯하니. 여보, 당신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몸을 어찌 살려 해요. 내 도움 받으면 안 돼요? 그만 끊을게. 전화기도 이제 없앨 거야. 남편의 모진 말과 함께 끊긴 전화를 멍하니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 삶에 회의가 들더군요. 이 나이 먹고 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요. 남편에게 다시 연락해서라도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가도 결국 사과도 내 마음 편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정작 남편은 내 사과조차 받기 싫은 게 본심일 텐데.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만 붙들고 있다가 문득 부처님을 무척 깊게 믿는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연락을 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이유지만 저처럼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부처님에게 불공을 들이면서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도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고 있자니 그 친구가 떠오르더군요. 부처님을 믿으면 너도 나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무교였고 그간 애들 키우는 게 힘들기는 했어도 절대적인 존재에 매달려야 할 만큼 힘들지는 않았던지라 처음에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지금 상황이 오니까 분명 그때랑 같은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조언들이 세세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텅 빈 집에 혼자 있어봐야 외롭긴 하고 자식들이랑 사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부처님한테 불곰이나 드리면서 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덕분에 친구 따라서 절을 자주 갔고 지금은 저도 엄연히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처님을 깊게 믿게 되었어요. 물론 가끔은 충동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 않았을까. 비록 남편이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했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매달리면 못 이기는 척 져주지 않을까. 남편을 옆에서 보살펴주고 싶은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부처님을 보며 저를 다스렸어요. 더 이상 제 욕심을 부리면서 남편을 힘들게 하지 말자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지만 어찌나 가슴이 무너지던지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보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얘들아, 내 탓이다. 내가 네 아빠를 너무 힘들게 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 조금이라도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줬어야 하는데 너무 외롭게 만들었다. 다 부족한 내 잘못이야. 아이들은 제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지만 전 계속해서 미친 여자처럼 미안하단 말을 퍼부으며 엉엉 울었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자주 갔던 절 근처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집은 전보다 작아졌고 애들 사는 곳과도 멀어져서 이전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매일 남편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긴 하지만 참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도 먹고 늙은 데다가 이제 와서 새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없으니 다른 사람 만나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혼자 살더라도 고생한 남편은 늦게라도 하늘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가끔씩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를 잠시 그리워하는 정도는 용서해 주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받아주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히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우마